최근에 연예계에서 주사 이모 논란이 좀 퍼지고 있죠.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그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일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왜 예전에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왕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병원 밖에서 의료 행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왕진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닌데 네.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하느냐에 따라 위법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 사유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왕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외 사유로는 응급 환자 진료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방문 진료 등이 있을 수 있고, 현재는 장기요양수급자, 거동불편자, 중증 소아 등 이 대상으로 한 이 재택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의료행위가 되려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합격하고 네.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고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된 범위 안에 진료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같이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은 합법적인 왕진인데요. 네. 반대로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병원 밖에서 여러 사람에게 주사 수액을 놓고 그 대가로 비용을 받았다라면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이자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될 수 있어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허용된 범위, 예외 범위를 또 하나하나 알아봐야죠. 예전에 보면은 특정 뭐 미용실에서 필러, 보톡스 맞았다, 아니면 어디서 눈썹 문신, 점을 뺐다 이러면서 이게 막 불법이네 이런 소식도 많았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디서부터가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혈관에 예를 들어 주사를 놓는 행위라고 하면은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네. 그러니까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뭐 대법원에서는 주사 같은 경우는 약물의 성분이나 소독 상태, 뭐 주사 방법이나 주사량에 따라서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그래서 이게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이기에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잘못 이게 주사를 하면은 뭐 괴사나 출혈,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뭐 혈관 수축과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사가 MRI 검사를 위한 조영제 주사를 놓아서도 안 되고요.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의사가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예. 주사할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입회해서 환자의 정확한 이 후기 같은 것들을 좀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또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경험이 많다, 간호조무사였다, 병원에서 배웠다라는 주장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면허 의료행위는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냥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거를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뭐 싸게 해준다, 아니면 원래 실력이 좋아 이러면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제 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술을 받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하거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요구하면은 이걸 조장한 경우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교사범은 이게 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알고도 시술을 받았는데 의료법의 처벌은 안 받지만 네. 이게 반복이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막 권하거나 조장을 하면 그땐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또 무면허 의료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는 뭐 보상 같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상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문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상해나 이제 사망의 결과에 이를 때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무면허 행위인지가 이제 갈려져야 되는데 네. 무면허 의료라고 의심이 되면은 즉시 치료받는 거를 중지하고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시청이나 도청에서도 의료 담당 부서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던 분은 이제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어떤 입증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정식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내 몸을 맡기기는 너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또 이제 본인들은 몰랐다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할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어떤 연예인은 차 안에서 링거 맞는 사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네. 병원 외부에서 링거 맞는 거 이거 만약에 의사가 허락했다라면 괜찮은 겁니까? 어때요? 그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바늘을 꽂았다 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해서 투여를 지속하고 마무리했다라면은 그 뒷부분은 장소 이탈에 해당돼서 위법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뭐 이번에서 이제 뭐 소속사 같은 경우는 진료 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수액은 당시 진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고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차량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또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나서 더 이상 뭐 처벌이라든가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 왜 가족 중에 의사나 간호사 있으면 네. 뭐 집으로 뭐 링거 같은 거 가져와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던데 이거는 네네. 괜찮습니까? 네, 가족에 대한 진료 또한 이제 일반적인 방문 진료와 똑같은 잣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진료도 진료의 일환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서 진료 기록부를 남겨야 하고 가족이나 지인을 진료했다면은 마찬가지로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 등이 담긴 진료 기록부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뭐 식사 중이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족이 요즘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네. 했던 뭐 질문에 답한 것까지는 사실 네네, 의료행위라고 그 정도요? 보기는 어려워서 이런 그런 진료 기록부를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정식으로 진료를 했다, 진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방까지 내려졌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록을 꼭 남겨야 됩니다. 의무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방문 진료가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가 청구에 대한 청구 절차 기록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왜 비대면 진료라는 것도 좀 더 정식으로 네, 공개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법적인 범위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네네. 아니, 코로나 확산하고 뭐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또 병원이 너무 멀리에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이 비대면 진료의 요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비대면 진료는 당연히 면허를 지닌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대상 범위와 절차도 제한적으로 정해져야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본격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대해서 실시할 수 있고요.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서 안정성을 좀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에 의한 명확한 절차와 관리하에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는 이게 불법 의료 행위와는 명확하게 그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진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하고 재진 같은 경우에는 네.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바뀐다라는 거네요. 네. 또 그 이번에 대리 처방도 참 논란이 계속됩니다. 네. 특히 이제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가서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약 대리 처방은 의료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 처방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하고 해당 병에 대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있었을 때는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럴 때는 직계 가족이나
형제 자매 뭐 이런 가족 아니면 형제 자매의 이제 배우자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서 대리 처방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이 대리 처방을 받아가실 수 있는 분의 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이나 환자분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또 간병인, 요양보호사는 대리 처방을 받아줄 수 있는데 매니저는 여기 포함이 안 되겠네요. 아, 매니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왜 처방받은 약 있는데 요거 남았으니까 누구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너도 한번 먹어봐. 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뭐 친구들끼리 처방 진통제를 나눠 먹거나 뭐 돈을 주고 서로 파는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다 모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다 불법입니다. 어허. 진통제나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이를 공짜로 주거나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단순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식욕 억제제 중에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나비약이냐면은 리본처럼 약간 약 모양이 예,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이 약이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를 거래하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이상으로 아 그래요? 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둔 보호자분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청소년 때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진통제나 다이어트 약 뭐 이런 것들 절대로 처방을 그러네요. 받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거를 서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식욕 억제제, 친구를 위해서 혹은 호기심에 주고받았다가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 뭐 네. 평생 갈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또 하나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의약품 사고 파는 게시글이 좀 올라온다고 해요. 네. 이거 약을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다 불법입니까? 어때요? 네, 사실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이야 뭐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한데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지도를 받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하고는 아예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이게 의약품의 변질이나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실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처방받은 약 내지는 처방받지 않았더라도 그냥 일반 의약품이라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판매로 간주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 플랫폼에서는 약물류는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설사 올려졌다고 하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삭제라는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것을 이제 활용해서 거래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 비용이나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불법 시술 뭐 이런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건데 이게 불법성은 물론이고요. 또 내 몸, 네. 나의 생명,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